서울의 쌀쌀한 아침. 장씨 여사는 40년 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재빨리 떡볶이용 쌀가루를 준비했다. 이 음식은 어려운 세월 동안 그녀와 아들을 부양해온 음식이었다. 광장시장의 그녀의 작은 가게는 가장 유명한 가게는 아니었지만 이 중국계 한국 여성의 솜씨 좋은 손에서 나오는 특별한 맛을 즐기기 위해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아들 민균이 깔끔한 정장 차림과 조심스럽게 스타일링한 머리로 나타났다. 35세의 나이에 그는 예전에 어머니의 떡볶이 가게 주변에서 뛰어놀던 장난꾸러기 소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오, 내 아들. 오늘 아침에 정말 멋져 보이는구나. 장심 여사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중요한 회의라도 있니? 네, 어머니. 민규는 어머니가 막다른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들은 우리 회사의 장애인 지원 앱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장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이 자주 언급하는 기술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자신의 꿈을 쫓고 있다는 것이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이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일이었다. 아, 어머니. 민균이 갑자기 더 진지해지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의 눈빛이 장심 여사의 가슴을 조였다. 그녀는 그 눈빛에 너무 익숙했다. 민균이 뭔가를 원할 때마다 보이는 눈빛이었다. 회사를 확장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해요.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의 퇴직금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나에게 남기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죠? 장심 여사는 침묵했다. 퇴직금, 그녀가 평생 모은 돈, 그녀가 건너뛴 식사들, 그녀가 사지 않은 옷들, 그녀가 결코 가지 않은 여행들을 통해 모은 돈. 그것은 그녀의 노년을 위한 전부였다. 민균아, 그건... 그녀는 머뭇거렸다. 어머니. 그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제가 어머니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투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크게 성공할 거예요. 이 앱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민균의 눈은 믿음과 열정으로 빛났고 이는 장심 여사에게 그녀의 남편을 상기시켰다. 그 역시 미래를 꿈꿀 때 같은 빛나는 눈을 가졌었다. 그리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얼마나 필요하니, 아들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민균의 미소가 환해졌다. 전부요. 어머니, 전부 필요해요. 6개월 후, 장심 여사는 아들의 회사인 DQ테크의 호화로운 새 사무실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현대적인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팔아버린 그녀의 작은 떡볶이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다. 어머니, 새 사무실이 어떠세요? 민균이 비싼 위스키 잔을 들고 물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더 세련되고 더 자신감 있지만 또한 눈빛에서 뭔가 더 굳어진 느낌이 있었다. 아주 멋지구나, 아들아.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임대료가 비싸겠구나. 어머니. 민규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비즈니스 세계예요.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성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전부죠. 장심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돈을 그에게 맡겼고 이제 그녀는 계속 믿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잘 되고 있니, 아들? 그녀가 물었다. 완벽해요. 민균이 테이블을 3개 쳤다. 우리는 환자 지원 앱을 위해 3개의 대형 병원과 계약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회사는 곧 한국의 10대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장심 여사는 미소 지었고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아마도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의 평생 저축은 제대로 투자된 것이었다. 그러나 단 3개월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심 여사가 집을 팔고 난 후 그들이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균이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며 야생적인 눈빛으로 돌아왔다. 아들아?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선테크. 그는 거의 포효하듯 말했다. 그 개자식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훔쳤어요. 그들은 방금 우리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앱을 출시했어요. 투자자들이 도망치고 있어요. 장심 여사는 손에 든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우리 기술이사 그 망할 놈. 민균이 벽을 세게 쳤다. 그는 정보를 선테크에 넘기고 그쪽으로 이직했어요. 우리는 모든 경쟁 우위를 잃었어요. 차가운 느낌이 장심 여사의 등에서 다리까지 퍼졌다. 네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니? 민규는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우리는 큰 문제에 처해 있어요. 회사가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더 많은 자본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너에게 다 줬어. 장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규는 아파트를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장심 여사와 그녀의 남편의 결혼사진 남아있는 유일한 귀중품에 머물렀다. 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걸 팔 수 있어요. 처음으로 장심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인 이 씨는 앞에 놓인 부동산 매매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장심 씨, 이것은 당신의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만약 이것을 팔면 당신은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장심 여사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피곤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민규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 그는 부채 문서, 은행의 위협적인 편지,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흘린 눈물을 가져왔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실패 후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장심 여사가 작게 말했다. 그는 제 아들이에요. 그가 저를 필요로 해요. 이 씨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누가 당신을 돌볼 건가요? 당신은 이미 60세입니다. 장심 씨,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민규는 회사가 회복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저에게 더 좋은 아파트를 다시 사줄 거예요. 이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펜을 집어들었다. 당신의 의사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할 겁니다. 민규는 당신을 돌볼 것을 서면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장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종이도 아들의 사랑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는 빨리 팔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렸다. 민규는 모든 돈을 회사로 가져갔고 불과 몇 개월 내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처음에는 그가 임대한 아파트의 거실에서 그녀가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2주 후 그의 여자친구가 이사를 왔고 그녀의 존재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머니, 민균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가 잠시 수진 이모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세 사람이 지내기에 너무 작아요. 수진 이모 그녀의 여동생은 서울에서 325km 떨어진 부산에 살고 있었다. 장심 여사는 이것이 제안이 아니라 은근한 내쫓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아,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어머니는 갈 곳이 없단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민균이 서둘러 말했다. 제가 매달 어머니께 돈을 보낼게요. 회사가 회복되면 어머니는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 그녀는 이미 아들로부터 너무 많은 약속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산에 가지 못했다. 짐을 꾸리면서 옷이 든 가방 2개와 기념품이 든 작은 상자, 그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규는 출근하기 전에 그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잊어버렸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저녁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회의 중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낼게요. 하지만 어떤 돈도 입금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장심 씨 맞으신가요?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물었다. 네, 제가 장심입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이 아파트가 압류되었음을 알려드려 유감입니다. 1시간 내에 짐을 챙겨서 나가셔야 합니다. 장심 여사는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요, 사고가 있을 거예요. 제 아들, 민균이 임대료를 지불했을 텐데.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지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민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음성 사서함. 그녀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응답 없음. 1시간 후 60세의 장심 여사는 2개의 가방과 지갑에 든 5만 원, 약 40달러를 가지고 서울 거리에 서 있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었던 결과로 남은 전부였다. 첫날 밤, 그녀는 저렴한 여관에서 잤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날 밤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이 곧 바닥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균에게 수십 번 연락을 시도했다. 응답이 없었다. 다섯째 날, 필사적으로 그녀는 DQ테크 사무실로 갔다. 경비원은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DQ테크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2주 전에 이사했습니다. 장심 여사는 인도 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세상이 그녀의 발 아래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장심 여사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다. 얇은 외투를 덮고 아들이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자문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장 쓰라린 순간 중 하나는 그녀가 전자제품 가게를 지나며 TV 화면에서 민균을 보았을 때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새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DQ테크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새로운 투자 자본으로 강남에 설립된 회사였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가을의 추위가 아닌 그녀의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떨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은 그녀를 버렸고 그녀를 오르기 위한 사다리로 삼다가 쳐버렸다. 다음 날들은 절망의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공원에서 공원으로, 사원에서 사원으로 떠돌며 자선 식당에서 음식을 찾고 때로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었다. 가족 비법으로 유명한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던 그녀는 이제 찬밥 한 그릇에도 기뻐해야 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그와 함께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녀는 야외에서 자면 서울의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11월의 추운 오후, 그녀가 여의도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주변 세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쓰러지며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고 그는 그녀가 명확히 들을 수 없는 뭔가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잠겼다. 장심 여사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흰색 벽지와 작은 형광등이 달린 어딘가 포근한 방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꽂힌 링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었다. 옆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일어나셨군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길지 않은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장심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 가게 위층이에요.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기본 치료 후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강준호라고 합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봤어요. 장심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낯선 이가 왜 자신을 돕는지 의아했지만 그녀의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갚을 돈이. 준호는 손을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처럼 쓰러진 분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솔직히 저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는 장심 여사에게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분식점 이야기를 해주었다. 6개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조그만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게였다. 하지만 맛이 평범해 손님이 많지 않았고 유일한 직원마저 갑자기 그만두어 혼자 힘겨워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좀 나아지시면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도 드리고 작은 월급도 드릴 수 있어요. 장심 여사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거리에서 쓰러진 늙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일자리까지 제안하다니. 평소 같았으면 의심스러웠겠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하늘이 보낸 선물 같았다. 사흘 후 장심 여사는 준호의 가게 주방에 서 있었다. 준호네 분식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이 가게는 회사원들이 많은 골목에 위치해 있었지만 점심시간에도 손님은 드문드문 들어왔다. 손님들이 우리 떡볶이가 맛없다고 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나 봐요. 장심 여사는 떡볶이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양념이 묽고 떡은 너무 불어 있었다. 그녀는 40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곧바로 문제를 파악했다. 잠시 내가 해볼게.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양념을 더하고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고 불 조절을 바꾸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오랜 무용가처럼 자연스럽고 숙련되어 있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할머니, 요리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했단다.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녀가 만든 떡볶이를 맛본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날 오후 준호는 가게 앞에 새로운 비법 떡볶이 출시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다음 날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다. 장심 여사는 오랜만에 활력을 느꼈다. 그녀의 손맛은 여전했고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준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게의 중요한 일원으로 대했다. 그녀가 제안하는 메뉴 변화나 운영 방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경험을 존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호네 분식은 지역에서 가장 핫한 분식점이 되었다. 준호는 장심 여사에게 월급을 2배로 올려주었고 그녀는 작은 방에서 조금 더 넓은 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준호는 장심 여사에게 차를 건넸다. 할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장심 여사는 긴장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런 말은 주로 나쁜 소식의 전조였다. 제 아버지는 대기업 부사장이세요. 사실 저는 돈 걱정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게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 가게를 시작했죠. 아버지는 화가 나셨고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1년 안에 가게가 망하면 가업을 이어받기로 타협했죠. 장심 여사는 이제 이해가 되었다. 그의 서툰 요리 솜씨, 그러나 깔끔한 매너와 굳은 자세. 할머니 덕분에 이제 가게가 성공하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께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와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5대5로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경험, 제 자본과 열정으로 더 큰 곳으로 가게를 옮기고 확장했으면 합니다. 장심 여사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거리에서 쓰러진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녀는 사업 제안을 받고 있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더 이상 민균에 대한 배신감으로 뒤척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추석 연휴 전날 장심 여사는 준호와 함께 새 가게의 인테리어를 논의하고 있었다. 더 넓은 공간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되 전통적인 맛과 분위기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어머니? 민균이었다. 그는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깔끔했던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장심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쳤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성애. 어떻게 여기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몇 주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민균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시장 근처에서 어머니의 옛 단골이 이곳을 알려주었어요. 장심 여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상황을 감지하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민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여자친구도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어머니에게 한 일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찾은 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심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내가 너를 낳고 기른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일이라도 할게요. 설거지, 청소, 뭐든지요. 저 갈 곳이 없어요. 장심 여사는 복잡한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답하기 전에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우리 새 가게가 다음 달에 오픈해요. 준호가 말했다. 직원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장심 여사님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민균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심 여사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았고 단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생은 계절처럼 변한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 그리고 겨울 후에는 다시 봄이 온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인생은 60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장심이네라는 새 간판이 강남 한복판에 빛났다. 이제 준호와 장심 여사의 가게는 단순한 분식점을 넘어 전통 한식의 현대적 해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되었다. 입구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장심 여사의 손맛은 이제 미식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손님들은 그녀의 떡볶이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중국과 한국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들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다. 개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장심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미식 전문 잡지에서 그녀를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다. 장심 여사는 이런 관심이 아직도 어색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민균이 이미 바닥을 쓸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말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 청소부터 설거지, 그리고 이제는 주방 보조까지. 그의 몸가짐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만한 자세는 사라지고 겸손과 성실함이 그를 채웠다. 가끔 그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지만 장심 여사는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민균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인터뷰 있으시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국화차 준비해 놓았어요. 장심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그들 사이에 얼음이 녹고 있었다. 고맙구나. 오늘 배송 오는 식재료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민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가 커지면서 식재료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고 민균은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 이 부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화려한 스타트업 대표는 아니었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과 함께 실용적인 경영 지식을 가진 소중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전 11시, 젊은 여성 기자가 가게에 도착했다. 장심 여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준호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다. 장심 여사님,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자가 인사했다. 저희 독자들이 여사님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60대에 시작된 레스토랑 성공 신화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장심 여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결혼, 아들 민균을 키운 이야기, 첫 떡볶이 가게 개업,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살게 된 이야기까지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준호를 만난 운명적인 순간과 새 가게의 성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균에 대한 부분에서 그녀는 조심스러웠지만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가 말했다. 여사님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큰 위기를 겪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장심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내 손맛, 내 경험, 내 지혜. 그것들이 나의 진정한 자산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장심 여사는 주방으로 돌아가 오후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 준호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가왔다. 장심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셨어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게 됐어요. 장심 여사는 놀랐다.
준호의 아버지가 아들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버지를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내일 저녁 식사에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중국 대기업과 합작 투자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가게의 레시피와 브랜드를 그쪽에 넘기고 중국의 체인점을 열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성장하고 싶어요. 우리 음식의 진정성을 지키면서요. 장심 여사는 준호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였다. 내일 내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해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준호의 아버지 강 회장이 가게를 방문했다. 그는 엄격해 보이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장심 여사는 특별 메뉴로 그를 대접했고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하군요. 강 회장이 인정했다. 아들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 진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이 기회를 잡을 겁니다. 장심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도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문화와 시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단순히 확장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호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의 열정이고 그 열정이 이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들을 몰라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장심 여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히려 당신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이 더 느릴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성공일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단단한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당신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장심 여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주방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강 회장은 주방으로 향했고 장심 여사와 준호는 그를 따라갔다. 민규는 막 대형 냄비에서 떡볶이 양념을 저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였던 분입니까? 강 회장이 물었다. 민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실패에서 배우고 있군요.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준호에게 돌아섰다. 좋아, 내 제안을 수정하지. 중국 진출은 서두르지 않겠다. 대신 국내에서 천천히 확장하며 너희만의 방식으로 성장해보아라. 1년 뒤에 다시 평가하자.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장심 여사를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어 준호는 운이 좋군요. 그리고 그는 민균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당신의 아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어 다행입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옥상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봄의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어머니, 민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새 아파트를 구했어요. 작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장심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내 작은 방이 편하단다. 나중에 생각해볼게. 민규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했다. 신뢰는 천천히 회복되는 것이었다. 사실 저한테도 계획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가게 위층을 개조해서 장심 어머니를 위한 아파트를 만들려고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요. 장심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 다 너무 좋은 아들들이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봄이 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황혼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봄날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 장심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매년 이날이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기억을 되새겼다. 작은 주방에서 그녀의 손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남편이 좋아했던 중국식 찹쌀 만두, 김치찌개, 그리고 떡볶이를 준비했다. 그는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 모두를 사랑했고 그녀의 이중 문화적 배경을 항상 존중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균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매주 그녀를 방문했다. 장심 여사가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게 위층에 아름답게 꾸며진 아파트에 살게 된 지 1년이 지났다. 고맙구나. 이 김치찌개 좀 저어주겠니? 그녀가 말했다. 민규는 조용히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셨죠. 민균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왜 슬픈 날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장심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여정이란다. 음식은 그 여정을 함께하는 방법이지. 내 아버지는 항상 인생이 있는 곳에 맛이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준비된 음식을 작은 제사상에 차렸다. 남편의 사진 앞에 간소하게 차려진 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규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은 함께 묵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어머니께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민균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장심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는 분명 화를 냈을 테지만 결국에는 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시작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언어, 문화, 편견.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지하며 견뎌냈지. 그는 항상 장씨,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했어. 민규는 어머니가 중국식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듣고 놀랐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한국 이름인 장심으로만 불렸던 것을 기억했다. 어머니의 원래 이름이 장씨였군요. 그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20살 때 한국으로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단다. 내 아버지는 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장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하지만 집에서 우리만 있을 때는 항상 나를 장씨라고 불렀어. 그녀는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 붉은색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이건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란다. 그녀는 붉은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준 첫 선물이야. 매화나무 조각이지. 그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었고 나는 아버지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가 이 매화나무 조각을 직접 깎아 나에게 주며 말했지.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나무야. 당신은 나의 매화야. 민규는 처음 듣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 로맨틱한 분이셨군요. 아버지가. 그는 시를 좋아했고 삶을 사랑했단다. 장심 여사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결혼한 후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지. 그리고 네가 태어났을 때 그는 너무나 행복해했단다. 우리의 아들은 두 세계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거야 라고 말했지. 민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꿈을 배반했군요. 장심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란다. 너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야. 내 아버지도 실패를 경험했고 다시 일어섰지. 그것이 삶이란다.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거기에는 젊은 날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민균의 사진들이 있었다. 가족 여행, 생일 파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보렴, 이건 네가 5살 때 제주도에 갔을 때야. 내 아버지가 너를 어깨에 태우고 한라산을 오르려고 했던 것 기억나니? 민규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스스로 걷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장심 여사가 웃었다. 내 아버지는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했단다. 우리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씩씩하다고.
그들은 오후 내내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장심 여사는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한국으로의 이주, 민균의 탄생, 그리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생생했고, 민균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가게에서 포장한 음식을 들고 방문했다. 장심 어머니, 오늘은 쉬시라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장심 여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보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식사 후 장심 여사는 작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요리 노트였다. 이건 내가 남편과 결혼한 후 시작한 요리 일기야. 중국 요리와 한국 요리를 융합한 나만의 레시피들이지. 그녀는 준호에게 노트를 건넸다. 이건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네가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레시피들이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감동하여 노트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장심 여사가 말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는 법이야. 창밖에 비가 그치고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빛나기 시작했다. 장심 여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들도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날 밤, 장심 여사는 오랜만에 남편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고 건강했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아래를 걷고 있었다. 장시, 그가 불렀다. 너는 정말 강인한 매화처럼 추운 겨울에도 아름답게 꽃을 피웠구나.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이른 봄의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멀리서 매화 향기가 날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고통과 상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현재로. 장심 여사는 화분에 조그만 매화나무 모종을 심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봄을 위한 약속이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봄처럼 인생의 어두운 시기 후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